네, 각 당이 이렇게 내년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음과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소란스럽고 조금 더 요란하게 시작을 한 한국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인재 영입 1호로 거론됐다가 지금 일단 보류가 됐는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히려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좀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니 삼천교육대가 웬 말입니까? 그게 언제 시대적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뭐 본인이 어찌됐건 인재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됐다가 지금 이제 일단 제외된 그 배경에 대해 설명도 하고 본인의 주장도 좀 하고 싶고 아마 그래서 기자회견을 이제 가진 것 같고 이런 자리를 네. 또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그야말로 본인이 계속 정치할 뜻이 있다면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오히려 스스로 좀 불리한 그런 그 발언들만 쏟아낸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외된 것이 오히려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잘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글을 올렸다가 또 갑자기 또 삭제하셨더라고요. 네. 뭐 50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삼천교육대를 거론할 정도면 이거는 뭐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군내 교육기관이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조차도 저건 뭐 용납하기 힘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거론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전히 좀 과거 시대를 살고 계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해명도 그러니까 이 장병들 입장에서 별로 이 사안을 좀 보고 싶은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자녀들이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뭐 군대를 이제 뭐 분명히 이제 갔다 온 그런 그 과정도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군대 자녀들을 보낸 부모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오늘의 설명은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군인권센터 측에서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50 시대에는 어울릴 인물이다라고 했고 평론가께서는 과거를 사는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귀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분 귀한 분이다. 그래서 이 귀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박물관에 가 계셔야 될 분이 나오셔갖고 귀하다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어쨌건 대전까지 여러 차례 뭐 십고초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된 말로 황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황고초려. 그러니까 아무 소득도 없고 결국에는 그래도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뭐가 있겠지. 그래도 이런데 했더니 오늘 스스로 셀프 검증대에 올라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칫하면은 군대 간 황교안, 그다음에 군대 안 간 박찬주 두 분이 닮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인식이 닮았는데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영입 1호라고 하면 어떤 참신성이라든가 어떤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시국관이나 세계관,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게 너무나 사실 좀 엇나가는 이런 형태인 거고 두 분은 오히려 서로 맞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랑 박찬주 대장이랑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이번 과정에서 본인이 나는 비례대표 안 나가고 지역구 나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자유한국당이 비단 황교안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공천 시스템 내지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내부 영입 인사가 나는 뭘 할 것이다라고 감히 주장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황교안 대표가 공당으로서 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비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말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어느 지역을 나가겠다. 천안을이었나요? 예, 충남 천안을 천안을 하고 지역까지 계룡. 네, 꼽아서 이제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2차 명단에 일단 지금 상황은 보류거든요. 완전 제외는 아니고 네.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오늘 뭐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인재들 계속 이 당으로 영입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도록 뭐 하겠다. 이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찬주 전 대장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뭔가 좀 사과의 발언도 할 법한데 그 없이 그렇게 계속 좋은 인재 이 얘기를 하시고 강조를 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냥 이대로 끝까지 가실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영입될지도 대략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이 박찬주 전 대장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다양성을 나름 갖춘다고 해서 이제 뭐 여러분을 영입하긴 했는데 그래도 보면 굉장히 좀 강성들을 주로 위주로 이렇게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의 그 화력을 보강하는 쪽에 굉장히 역점을 둔 것 같고. 강성이라고 하면 좀 어떤 분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오신 분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영입을 했던데 당분간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 기조가 과연 바뀔까? 정말로 참신한 인물 기대해도 좋을까? 저는 뭐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한국당이 꼽은 인재 중에 하나가 또 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비서의 남편이 청년 인재로 발탁이 됐거든요. 역시나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사실 뭐 상징성 측면에서 참신함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젊은 청년을 영입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는 뭐 일단 평가해 볼 만하고요. 네. 평가해 줄 만한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외부 인사 영입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후보로 입후보를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이미 이거는 국민을 속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신보라 의원이 이제 그냥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인데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영입 인사가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학교 선후배가 지간이고 또 어떤 단체의 대표를 세습한 그 후임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어떤 젊은 청년에 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영입 인재를 찾았지만 너무나 그 협소한 풀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된 거 아니냐 싶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젊은 층들에게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인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네. 다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듭니다. 네, 지금 강희원 교수께서는 이번 사례 이 세습 영입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대목을 통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한국당 인재 영입의 어떤 문제점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협소한 인재 풀에서 찾고 계신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참신하다라고 처음에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백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속사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이구 이건 뭐 그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는 거죠. 요즘에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면 우리가 뭐 필연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뭐 이 신보라 최고위원의 그 비서 남편인데다가 또 공교롭게도 신보라 의원의 이 학교 후배고 또 공교롭게도 이 신 의원이 과거에 운영했던 그 청년 단체를 또 승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예, 최근에 우리 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뭔가 연관이 깊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서 좀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신 최고께서 아니 내가 뭐 잘 아는 사람이고 그동안 겪어본 결과 네. 참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사람만은 꼭 정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면 차라리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고 보니 그나마 참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재 한두 명조차도
결국 훼손되고 마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두 분의 의견을 포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론을 좀 감안한 이번 주에 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2차 명단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 좀 인재풀이 협소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런 평가 내리셨는데, 심상정 대표는 우리는 조금 인재풀이 좀 많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대 국회 때 이자스민 전 의원 사례는 좀 파격적이고 참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엔 정의당으로 행보를 정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 갔었고 20대 때는 배제가 됐죠, 공천에서. 네. 그리고 21대 정의당 간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 정당에 있다가 왼쪽으로 정당으로 가는 아마 첫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사실 이주민 내지는 소수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표방했던 민주당에서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야당, 소수 야당인 경우에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특정 계층의 이슈들을 특정 인물로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다. 이거는 공당으로서 그런 집단과 그런 특정 소수자 집단과의 튼튼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혹은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내에서 어떤 소수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인재 영입에 대해서 누가 새로 오느냐 가느냐 이 문제는 이제 갈 텐데, 프레임 자체가 네. 실제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정당 정치의 어떤 한계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성숙한 정당 정치는 인재 영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재 육성을 통해서 사실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 자체가 소수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 네트워킹을 갖추는 노력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입보다는 육성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네. 정의당 지금 행은 어떻게 보세요? 이자스민 네. 전 의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이제 서서히 좀 꼰대화가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 가겠다. 뭐 오래전부터 이제 목표로 잡았던 거고, 이번에 어찌 됐건 뭐 그 선거제 개편이 되고 나면 의석수가 확실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번 기회에 수권 정당으로 가보자 해서 아마 이제 이미지 쇄신에 나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인재 육성 말씀하셨는데, 네. 정의당은 이미 인재를 많이 육성해 놨습니다. 당내에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바깥에 눈을 돌리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세대 교체기에 전 들어섰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뭐 2030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각 당에서 뭐 2030 영입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2030 출신의 정의당의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정당이 사실은 정의당이에요. 네. 풀뿌리가 가장 튼튼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인재들을 왜 내버려 두고 왜 자꾸 밖에 눈길을 돌리느냐.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 사람들을 세력으로 키워내서 어찌됐건 수권까지 가보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오히려 당내에서 서로 추천 방식, 또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전형적인 그런 상향식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인재 영입도 하고 또 인재 추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국민들에게도 그게 훨씬 더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게 더 정의당다운 그렇죠.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훨씬 거군요. 더 정의당답기도 하고. 네. 정의당 그렇게 내에 생각합니다. 이미 육성된 인재가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찾는 걸 지금 이해할 수 그 없다. 국민들이 예.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지역 단위 내려가 보면 지역 단위에서 공약 개발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정의당입니다. 다른 정당이 쫓아오기 힘들 정도로. 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거를
그대로 묵히냐는 거죠. 네. 네. 심상정 대표가 방송 보고 있으면 이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헷갈릴 비판으로 수 생각하실 있는 겁니다. 네, 대목을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도 오늘 총선기획단 출범을 하긴 했거든요. 이 얘기 좀 나누기 전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좀 어떨까요? 뼈 아픈 건가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어떤 행위가 그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약간의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적으로 좋은 자극제로 받아들이고 이 퇴신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 그런 것들이 정렬되는 좀 느낌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억하게 하시겠지만 그 2016년도에 처음 영입 인사로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뉴파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파티위원회에서 10개명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방언하지 말기, 정치 막말하지 말고 정치 갑질하지 말고 한 10개 정도의 그걸 만들어서 지금 요번에 사실 그 일종의 그 불출마 의견서를 내면서 그 내용들이 사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일관된 소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다시 확인되면서 그거의 어떤 불출마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네. 그 과정이 이제 어쨌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자극제가 되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사를 또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당에서는 좀 좋은 토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두 의원이 자극을 줬어요. 자,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저도 불출마할래요 나서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다들 불출마할 의사를 가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냐? 당 지도부가 설득해서 마지못해서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다. 자의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자, 그러면 수동적으로? 그것이 예. 갖는 의미가 과연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인상적일 수 있겠는가? 이미 제가 보기엔 이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효과는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않다는 게요. 이미 발표하지 않은 불출마자들이 10여 명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밝히신 내용이고요. 네.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의원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뭐 센세이셔널하게 뭐 불출마의 어떤 도미노 현상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앞으로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정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 어떤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출마 선언이 폄훼되거나 뭐 소요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네. 거는 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덧붙여서 지금 보면 그 강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여 명 정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산을 숫자적으로 뭐 하다 보면 일단 4분의 1 정도 교체가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 물갈이가 좀 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그래봐야 세 네. 발이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회의 그 초선 의원 숫자가 4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 이상 물갈이는 지난번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다가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17대 국회 때 그때 물갈이가 가장 컸죠.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하면서 지금 86세대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네. 물갈이가 대거 이뤄졌을 때 62.5% 정도였어요. 초선 의원 숫자가. 그거 이상은 적어도 할 각오를 해야 될 거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그 정도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하위 20% 가려내고 뭐 그 가운데서 뭐 불출마 선언 한 20명 빼겠다 합쳐봐야 한 4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성에 찰까? 절대 성에 차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종합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아직도 정당들이 양이 안 차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